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엄윤경입니다. 이전 세션들 잘 들으셨나요? 네, 곧 나올 SQL 서버 신버전에 대한 딥다이브한 기술적인 세션들이 진행이 됐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좀 레벨이 많이 낮습니다. 레벨 100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긴장을 하고 기술을 더 많이 가져가시려고 긴장을 하셨다면 이번 세션은 좀 마음을 편하게 하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향후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클라우드 시나리오가 데이터베이스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궁극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비스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동안 클라우드에 대해서 많은 세미나를 들어오셨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대해서 우리들이 쉽게 생각할 때 더 이상 새로울 것도 궁금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동안은 실체를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저랑 실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모습일지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기업의 데이터 센터는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구비를 하시고요.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신다거나 혹은 4, 5년 전부터 가상화 열풍이 좀 불었잖아요. 좀 더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관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상 환경에 어플리케이션을 올려서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가트너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2010년까지 퍼블릭 클라우드에 투자된 금액이 약 740억 달러 정도 됐다고 해요. 언뜻 듣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하지만 이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엔터프라이즈 IT 지출의 약 3%밖에 달하지 않는 작은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는 전망하기를 2015년까지 클라우드 시장이 빠르게 약 19%에서 20%를 얘기를 하고요. 클라우드 시장이 좀 더 빠르게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 기업의 데이터 센터는 이렇게 변할 거예요. 로컬의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가지고 있거나 혹은 가상 환경 위에서 돌리는 구조 이외에도 제3사 벤더에서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는 구조 혹은 내가 온프리미스에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구조 혹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구조로 향후 저희의 데이터 센터는 변경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 중에서도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그 중에서 파스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크게 3가지 정도 타입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아스, 파스, 사스 이렇게 크게 3가지 모델로 나뉘는데요. 이아스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인프라적인 부분을 제공을 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이 모델은 기존의 호스팅 하던 모델과 형태가 많이 닮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스는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형태입니다.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클라우드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스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말 그대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소비만 하시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밑단에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킹 뿐만 아니라 운영체제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미들웨어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 위에다 실제적으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올리고 데이터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체 풀스택을 다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이아스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내가 개발한 응용 프로그램을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스토리지, 네트워킹, 서버, 버추얼라이제이션까지가 제공을 하는 게 이아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운영체제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를 내가 담당하게 되는 거죠.
파스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시면요. 네트워킹부터 스토리지, 런타임까지를 클라우드 제공 업체를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데이터를 내가 직접 개발하고 배포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 SaaS는 어떤 형태일까요? 말 그대로 소비를 하는 형태. 네트워킹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의 모든 단계를 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시장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세일즈포스닷컴 등 많은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아마존이나 VM웨어는 IaaS라고 해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파스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 형태로는 세일즈포스닷컴도 있을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 그리고 구글의 앱스 같은 것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저희가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보거나 얘기를 해보면 아마존의 클라우드가 좋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가 좋다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각각의 서비스 벤더들이 어떤 형태의 클라우드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근본적인 차이가 생기기 마련일 거예요. 예를 들면 아마존의 경우에는 유연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은 IaaS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운영체제부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운영체제 설치를 하고 그 위에 미드웨어도 내가 원하는 거 설치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운영체제 비용뿐만 아니라 미드웨어 라이센스까지 다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채택을 하시게 되면 아마존에 비해서는 유연성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운영체제와 미드웨어 런타임까지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여러분은 운영체제 라이센스라든지 미드웨어 라이센스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운영체제 패치라든지 서비스 상태 또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서비스 형태를 제공하냐의 차이가 가장 중심이 되는 거죠. 클라우드 제공 서비스 벤더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SLA입니다.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고가용성을 제공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SQL 애저를 사용하시게 되면 저희는 SLA를 99.9%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SLA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마존도 99.9%, 마이크로소프트도 99.9%, 그리고 세일즈포스닷컴도 99.9%의 SLA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가장 힘들까요? 바로 사스 형태입니다. 왜냐하면요, IaaS 형태의 경우에는 인프라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99.9%를 보장하면 됩니다. 그 위에 운영체제부터 미드웨어, 어플리케이션은 다 고객의 책임인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경우에는 운영체제, 미드웨어 런타임까지에 대해서 99.9%를 제공을 합니다. 반면에 사스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다 99.9%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더 고가용성을 유지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포지셔닝 되는지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애저 플랫폼, 저희가 클라우드를 윈도우 애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윈도우 애저 플랫폼은 크게 4가지 정도의 서비스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밑단에 실제로 컴퓨팅하는 부분과 스토리지 부분을 합쳐서 윈도우 애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RDBMS 부분을 SQL 애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은 이 브랜드 네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애저로 통합이 됐는데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앱 패브릭이라는 이름의 구성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 앱 패브릭적인 부분은 서비스 버스라든지 혹은 인증,
캐싱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애저 플랫폼을 크게 나눠보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보여질 거고요. 그 옆에 검은색 박스로 마켓플레이스라는 기능을 또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가 마켓플레이스 많이 들어보셨죠?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거나 개발을 했을 때 우리가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서 공유를 하고 구매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의 마켓플레이스뿐만 아니라 데이터 자체의 마켓플레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이 내가 10년치의 시장을 분석을 했더니 참 유용한 결과가 나왔다. 근데 이거는 다른 기업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에 올리고 공유를 하고 가격을 측정해서 그 데이터를 주고 사고 팔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대학 때 리포트 열심히 쓰면 그 리포트 사이트에 올리고 돈을 받잖아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구조는 크게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크게 보시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단에 데이터 센터 라우터가 있고요. 그리고 뒷단에 라우팅하고 로드 밸런싱을 하는 부분이 한 레이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우터 및 로드 밸런싱을 거쳐서 실제 노드에 요청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윈도우 애저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컴퓨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매니지를 하는 부분은 RDBMS, SQL 애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NoSQL 얘기들 많이 하시죠. 구글의 파일 테이블 같은 테이블 스토리지 제공합니다. 그리고 큰 파일이라든지 미디어 파일 같은 것들은 블랍 스토리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는 SQL 애저의 리포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결 측면에서는 SQL 애저에서 데이터 싱크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온프리미스와 클라우드의 데이터들을 싱크를 맞춰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6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 가운데 트래픽을 분산해주는 트래픽 매니저 기능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온프리미스랑 클라우드를 마치 하나의 환경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 커넥팅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징적인 측면에서는 비동기적 메시지 처리 방식 Q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요. 서비스 버스, ESB, ISB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서비스 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CDN 서비스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메모리 캐싱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기능들이 있고요. 곧 조만간 한국에 윈도우 애저 서비스가 런치가 될 건데요. 그때 추가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능들은 또 더 다양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파스적인 역할로 위치를 하고 있지만 여러 고객들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이고 그 이하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청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해 곧 이하스적인 측면의 기능도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빅데이터 얘기 많이 있죠. 그래서 하둡 관련된 기능도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애저 플랫폼을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과금을 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아직 한국에는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정해진 가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쓸 수 없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윈도우 애저 서비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미국 달러 가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컴퓨팅 파워에 대해서 과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장 공간에 따라 과금이 되고요. 저희가 요청하는 인바운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금을 하지 않습니다만 내려보내는 아웃바운드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적인 과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게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윈도우 애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SQL 애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한 지
길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더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아마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한다, 나 DBA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왜? 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안정적이다, 좀 덜 변하다, 상대적으로 덜 변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기에 따라 너무나 기술도 빠르게 변하는 그런 반면에 DBA를 한다라고 하면 약간의 안정성을 저희가 보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하지만 BI 솔루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데이터 플랫폼 시장도 좀 많이 빠르게 최근에 변화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SQL 서버를 그대로 SQL 서버로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요구사항도 늘어나게 되고요. 클라우드, NoSQL, 빅데이터 솔루션 등의 많은 시장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구에 맞게끔 다양한 배포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배포 방식에 맞게끔 저희가 아키텍처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행인 것은 이러한 각각의 배포 방식에 따라 다 다르게 공부하고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시더라도 기존의 SQL 서버를 사용하셨던 그 기능 셋으로 그 기술을 가지고 그대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 접근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프로세싱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저장되더라도 데이터 싱크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싱크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는 형태는 크게 A, B, C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플라이언스, 박스, 그리고 클라우드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바로 SQL 서버 엔진이고요. 그 SQL 서버 엔진을 어떤 형태로 제공을 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어플라이언스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동일한 SQL 서버예요. 그리고 두 개의 다른 기업이 있을 때 각 기업에서는 동일한 금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객사를 방문해보면 A라는 업체에서는 SQL 서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대용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주시는 반면에 B라는 업체에서는 SQL 서버 도저히 못 쓰겠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타사 대비 너무 별로예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럴까요? A라는 업체에 대해서는 SQL 서버를 잘 이해하고 있고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만 이해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와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서버가 응답이 없거나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 문제가 정확히 뭔지를 알고 조치를 하는 것과 무조건 CPU 올리고 메모리 꽂고 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병목이 디스크 I/O에 있었는데 아무리 CPU 올린들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각 고객사에 다른 SQL 서버에 대한 다른 인상을 주고 있는 거를 저희가 좀 더 줄여보아서 어떻게 하면 일관되게 좋은 SQL 서버 경험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할까를 고민을 했고요. 그 결과 SQL 서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최적화된 최적화된 결과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존에 하드웨어 따로 사시고 소프트웨어 산 다음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튜닝하고 컨피규레이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박스와 소프트웨어를 한꺼번에 같이 구매를 하시고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버튼을 키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어플라이언스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워크로드별로 나눠서 DW 용도의 어플라이언스가 있고요. BI인 경우에는 BI 용도 어플라이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는 또 가상화 어플라이언스가 따로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박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SQL 서버입니다.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카피를 사신 다음에 원하시는 하드웨어 위에 올려서 사용을 하셨던 그런 OLTP성 혹은 DW성, BI성 그 SQL 서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서 SQL 서버 RDBMS를 제공을 하는 시스템일 거죠. 그러면 SQL 서버, SQL 애저는 뭐가 더 좋을까요? 기존 온프리미스 SQL에 대해 뭐가 더 좋을까요?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한 크게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잘 관리되는 서비스. 기존에 DBA 분들이 실제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DB를 관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이실까요? 저희가 상황이 상황인지라 나는 DBA다 라고 뽑혀서 DBA인 줄 알고 가봤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시스템 관리하는 역할이 더 많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 자체가 나 혼자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드웨어 장비가 갖춰져야 되고요. 그 위에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그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DB 장애인지 운영체제에 장애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이슈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DBA는 만능이 돼야 되죠. 이 서버의 상태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체제 패치할 때마다 같이 밤새줘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에 내가 실제 DBA로서의 역할을 튜닝이라든지 논리적인 DB 스키마 관리를 한다든지 디자인하는 역할들을 많이 참여를 못하게 되는 거죠. 클라우드 상에서 SQL 서버를 운영하게 되면, 즉 SQL 애저 서버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그런 인프라적인 부분들, 패치적인 부분들을 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책임을 져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라든지 뭐 패치 이런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들여놓을 때 요즘 가장 자동적으로 따라 붙는 게 바로 고가용성, DR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물론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DBA들이 그야말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이 데이터베이스를 성능을 좋게 할지 논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튜닝이라든지 DB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청 시 확장이 매우 용이합니다. 한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이징을 할 때 피크 타임을 고려를 해서 사이징을 하게 됩니다. 잘 사이징이 된 서버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요청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데이터베이스에 부하가 걸리는 경우 많이 당황스럽죠. CPU는 100을 치고 있는데 튜닝도 잘 되어 있고 뭐 더 이상 손댈 부분이 없을 것 같을 때 그야말로 확장이 필요한 순간 현업들은 빠르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순간 되게 답답하시죠.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시게 되면 확장 요청 사항이 있을 때 박스 오더 넣어야 되고요. 운영체제 설치해야 되고요. SQL 다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고민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신규 들어온 데이터베이스 업무를 나눠서 이쪽 응용 프로그램이 이쪽을 보도록 업무를 좀 분산하는 작업까지 다시 아키텍처를 잡으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클라우드 상에서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시게 되면 그 뒷단을 생각하지 않아도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데이터를 늘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그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는 거는 99.9%의 고가용성을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확장성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SQL 애저를 사용하시게 되면 요청 시 확장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빠른 발전 및 혁신이 마지막인데요. 지금 뭐 온프리미스와 클라우드 혹은 클라우드 사이의 데이터베이스의 싱크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SQL 애저 자체는 2008 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요. 앞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전략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무조건 새로운 기능이 먼저 나오게 된
새로운 기능을 개발을 했다라면 SQL 애저에 먼저 포팅을 해서 그 경험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나서 온프리미스 SQL 데이터베이스 쪽에도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때문에 SQL 애저에서는 SQL 서버에 개발되는 신기능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곳이 될 겁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저희가 SQL 페더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얼마 전에 출시가 됐고 SQL 애저에는 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온프리미스에서는 아직 만나보실 수 없는 그런 기능입니다.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SQL 애저란 뭐냐? 네, RDBMS를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 즉 RDBMS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를 6개 가지고 있고요. 24개의 엣지 서버, 즉 CDN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 있지 않아도 한국의 CDN 엣지 서버를 통해서 스트리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SQL 애저를 사용하시게 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플리케이션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윈도우 애저의 컴퓨팅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컬에 있는 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SQL 애저에 접속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에 따라서 서비스 배포 및 확장을 용이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동일한 기능 셋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온프리미스에서 하는 것 따로 클라우드 따로가 아니라 한번 공부한 SQL 기술을 가지고 다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내가 원할 때 필요한 만큼 사용을 하고 내가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SQL 애저에서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로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아마 한번 보시는 것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로그인을 미리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접근하실 때는 윈도우즈 http windows.azure.com에 접속을 하시면 온라인상의 SQL 애저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이는 관리 화면은 어드민 관리 화면입니다. 여기는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윈도우 애저 서비스들도 같이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제가 데이터베이스적인 측면만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항목이 있고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을 만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계정을 만들어야겠죠. 계정을 만들어야지 로그인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계정을 만들게 되면 제 계정은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뭐 샌드박스 유저2 0470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회사 지원되는 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가졌고요. 계정을 가지고 로그온을 하게 되면 SQL 애저 서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버를 만드시는 항목은 이 부분에 있고요. 내가 원하는 서버를 만들면 만들기를 누르시면 되고 새 서버를 만들기를 누르시면 어느 지역에 서버를 둘 것인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는 크게 6군데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아시아 쪽에 2군데가 있는데요. 이스트 아시아와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가 있죠. 저는 이스트 아시아 쪽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버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관리자 로그인하고 암호를 적으신 다음에 서버가 만들어지고요. 지금 만들지는 않을게요. 제가 P27OKJ3BYU 라는 자동으로 제네레이트 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약간은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 이름의 서버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버를 지금 제 계정은 서버를 만들 수 있는 게 크게 6개까지 만들 수가 있고 현재 1개의 서버를 만들어 놨다. 그리고 서비스 관리자는 누구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서버를 클릭을 해 보시면 내가 지금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항목을 볼까요? 이 서버에 접속하시려면 어떤 이름을 접속하면 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DNS 이름이고요. 이 부분은 업데이트를 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크게 150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4개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제가 미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보시면 아마도 제가 오늘 어떤 류의 데모를 보여드릴 건지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페데레이션 싱크 그리고 SSIS를 통한 뭔가 데이터 이관을 보여드릴 거고요. 먼저 데이터에 서버를 만드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인스턴스를 설치하듯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버는 인스턴스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실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웹상에서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시려면요. 데이터베이스를 누르고 그 다음에 관리를 누르시게 되면 윈도우 애저 포탈이 아니라 SQL 애저 포탈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SQL만을 관리하실 수 있는 포탈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특정 UI 형태를 만나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미 3가지 데이터베이스에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UI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직관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다 라는 게 보여지고요. 실버라이트 기반이기 때문에 화면도 참 예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도 이제 이렇게 이쁜 화면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시대가 돌아온 거고요. 그 다음에 새 쿼리를 누르신다거나 디자인을 누르셔서 원하시는 항목을 하실 수도 있고 관리 측면에 가서 뭐 특정 CPU라든지 쿼리 성능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실행한 요청이 어느 정도 CPU와 물리적인 읽기 라이트를 할 수 있는지도 보다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저희가 뭐 DMV를 통해서 쿼리 구문을 통해서 했던 것들을 지금 대시보드 형태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쪽에 가보시면요. 실제적으로 테이블이나 뷰나 프로시저를 좀 더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자체가 직관적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뭘 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새 테이블 만들기에서 테이블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항목들에 대해서 설정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SQL 애저에 접속하시는 방법은 이 어드민 페이지뿐만이 아니라요. SSMS를 통해서도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방식으로 가능하고 DBA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웹페이지보다는 SSMS를 좀 더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가지를 저희가 다 같이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SSMS에서는 기존의 로컬 온프리미스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는 것처럼 모든 풀세트를 다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점차 기능이 나아지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하고요. 새 쿼리 항목을 누르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 왜 쿼리 창 누르듯이 이 부분에서 쿼리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가장 쉬운 버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SQL 서버 2008 R2, 2012가 아닌 SQL 애저 RTM 몇 버전이다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에디션이라든지 콜레이션 이런 기능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데모고요. 테이블을 하나 생성해서 데이터를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택이라는 테이블을 YKAUM-SSIS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임시 데이터를 약 5개 정도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네, 5개의 데이터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SQL 온프리미스에서 하시던 대로 그대로 쿼리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행 계획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실행 계획을 눌러서 좀 직관적으로 실행 계획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쁘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얼마큼 지금 워낙
그 셀렉트해서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한데 더 많은 실행 계획이 있다면 예쁘게 보여질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기 좀 더 쉬운 게 초보 관리자분들은 솔직히 실행 계획 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어디에 몇 %라는데 뭐 그림은 쫙 보여지고 커서 올려다 놓으면 뭐는 IO가 얼마고 이런 건데 보기 힘드셨잖아요. 지금은 여기 보시면 CPU다라고 하면 CPU를 필터링을 해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수치가 나오고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IO 같은 경우에도 이것들을 다 필터링을 해줘서 내가 어느 부분을 보겠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경고 형태를 보겠다라고 하면은 경고 메시지만을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데모를 위해서요. 테이블만 남겨두고 트렁케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없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디자인 쪽에 가서 보시면 내가 만든 테이블이 보일 거고요. 물론 여기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편집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어떠한 항목들이 있고 어떤 걸로 만들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 실제 데이터 값을 눌러보시면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SQL 애저에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이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백업 앤 리스토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CP라든지 SSIS라든지 이런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기존에 로컬 2008R2에 YKAUM SSIS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안에 컨택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는 5개의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이 온프리미스의 데이터를 애저 환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단순한 패키지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네, 보시면 소스에 있는 내용을 바로 데스티네이션으로 보내는 아주 단순한 패키지입니다. 로컬 데이터베이스의 그 YKAUM SSIS 데이터베이스의 컨택 테이블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은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로 아까 연결을 하시면 보신 그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동일한 DB의 컨택 테이블로 보내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행을 한번 해볼게요. 5개의 로우가 정상적으로 다 입력이 된 게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실제로 애저에 붙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컨택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왔을까요? 네, 5개의 데이터가 이관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쪽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를 누르시고 데이터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를 손쉽게 이관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서요. 한번 보셨으니까 이제 대충 어느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구나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SQL 애저는 지금 현재 버전으로는 크게 4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RDB 엔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BI적인 측면에서 리포팅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프리미스에서는 찾아보실 수 없던 기능인데요. 데이터 싱크와 페데레이션 기능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데이터 싱크는 아마 클라우드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기 위해서 나온 기능이고요. 우리가 온프리미스의 데이터를 두고 클라우드 환경에도 데이터를 둬서 이 두 데이터베이스 간에 싱크를 맞춰야 할 일이 있을 때 혹은 내가 클라우드 상의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두고 그 데이터베이스끼리 싱크를 맞춰야 할 일이 있을 때 이 데이터 싱크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 싱크 기능을 사용해서 온프리미스와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사이의 데이터 싱크를 제공을 하고요. 페데레이션 기능은 뒤에서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기존의 샤딩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QL 애저 자체는 SQL 서버 2008 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과 2008R2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엔진은 거의 유사하고요.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0% 모든 기능이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시작이 온프리미스 때보단 뒤늦게 됐기 때문에 아직 다 포팅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앞서 나가는 기능들도 있고요. 이 차이를 저희가 점차 맞춰가는 것이 앞으로 남은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아쉬운 부분이 BI적인 부분이 많이 포팅이 되지 않아서 현재는 리포팅 서비스 기능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엔진 RDB적인 부분은 거의 다 비슷하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BI 기능의 뭐 어널리시스 서비스라든지 뭐 데이터 클린징 서비스, MDS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은 조만간 출시가 되고 향후에 제공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SQL 서버의 서비스 제공 모델을 보면은요, 제가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렸죠. 우선 계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계정을 기반으로 내가 얼마만큼 어떤 서비스를 사용했는지 추적이 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과금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은 계정을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 계정에 맞게끔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할당할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계정, 샌드박스 계정 밑에 제가 서버를 하나 만들었고요. 서버 밑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시면 기존에 하셨던 것처럼 SQL 오브젝트들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부분이 아마 커넥션 모델일 건데요. 웹을 통해서 접속을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TDS 프로토콜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온프리미스의 클라이언트와 클라우드 상의 그 통신을 SSL을 제공을 해서 시큐어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요. 잠시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서버를 만들게 되면 방화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IP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IP를 모든 범위에 대해서 다 열어놨습니다. 이곳의 IP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 열어서 그 데모를 보여드렸던 거고요. 원래 바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그 어떤 내용도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신 IP 대역들을 열어주셔야지만 SQL 레저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한다. 연결 문자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ADO.NET에서는 이렇게 쓰세요. ODBC 쓸 땐 이렇게 쓰세요를 다 저희가 미리 제공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 서버 이름만 알고 할 때 저희 막 웹서핑 해갖고 찾잖아요. 어떨 때는 뭐 서버 이름이 들어가고 뭐 때는 뭐 SQL, 뭐 CLI 어쩌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제공해 주시는 값을 그대로 커넥션 스트링에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예제에서도 보시다시피 소스 네임에 다만 달라지는 점은 기존에는 IP를 준다던가 혹은 서버 이름, DNS 이름만 주면 됐었는데요. 지금은 그 이름 플러스 database.windows.net 이라고 뒤에 포스트픽스가 붙는다는 점은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원하시지 않는다면 로컬 DNS를 따로 두신다거나 해서 라우팅 해주시는, 포워딩 해주시는 방식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SL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크립션 툴가 되어 있고요. 시큐리티 모델은 온프리미스랑 거의 100% 호환이 되고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스턴스 레벨에서 사용자를 관리해주는 로그인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유저가 있습니다. 이 개념 다 동일하고요. 아쉬운 점은 지금 현재는 SQL 인증만 가능합니다. 윈도우 인증은 곧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과 동일하게끔 뭐 관리자는 SA란 이름은 없어졌지만 저희가 관리자 계정으로 사용했던 거는 SA와 동일한 권한셋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가 권한 관리는 스키마를 통해서 하세요 이런 부분도 다 100%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QL 레저를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응용 프로그램 배포 방식을 쓰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QL 레저를 사용을 할 때 윈도우 애저 상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셔서 연동을 시키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윈도우 애저의 컴퓨팅을 사용하는 게 싫다라고 한다면 내 로컬의 온프리미스의 어플리케이션이 SQL 레저를 바로 바라보게끔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 니어, 코드 파, 하이브리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권장드리는 부분은 코드 니어라고 해서 그 SQL 애저와 어플리케이션이 같이 있을 때 가장 성능이
빠르게 나오겠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이 온프리미스에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SQL을 자주 붙어서 데이터를 쿼리를 해놓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처리된 셋을, 스몰 셋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실 때 좀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같이 잘 가져가는 부분은 뭐 온프리미스에 어플리케이션 두시고 온프리미스에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 두시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상에서도 어플리케이션과 애저 두시고요. 그래서 이 온프리미스의 SQL 인스턴스와 클라우드의 SQL 애저를 싱크를 하셔서 각각을 구조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같이 활용하실 수 있는 구조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방식 중에 한 가지가 될 겁니다. SQL 애저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림이 100%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대충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를 제공을 할 때 그 안에 로직이 어떻다라는 거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 자체가 경험셋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유추를 해서 대충 보면 이 정도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단의 응용 프로그램은 ODBC나 ADO.NET을 통해서 SQL 애저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접속을 하신 다음부터는 인터넷 구간이잖아요. 인터넷 구간을 통해서 제일 앞단에서 특정 로드 밸런싱을 하는 라우터가 존재가 하게 되고요. 이 로드 밸런서가 그러니까 스테이트 풀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특정 세션을 특정 게이트웨이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에서 다시 SQL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이런 다중 구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뒷단에 SQL 데이터베이스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논리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하는 바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했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물리적으로 하나의 서버에 위치하는지, 물리적으로 여러 개의 서버에 분산되어 존재할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논리적인 개념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DB 자체가 물리적으로 하나의 서버에 위치할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여러 개의 서버에 존재해서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접근하시는 방식을 좀 많이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내 물리적인 서버에, 내 서버 인스턴스에, 내 데이터베이스에, 내 MDF, LDF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DB를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온프리미스에서 관리하시는 그런 기법들을 많이 하실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면 포트는 1433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시게 되면 디폴트로는 물리적으로 하나의 서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기로는 그 물리적 하나의 서버에 멀티 테넌트라고 하죠.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크게 한 저희가 2개에서 운이 좋으면 하나를 다 내가 쓰고 있을 수도 있고요. 4개가 공유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QL 서버를 보면은 물리적인 서버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 SQL 인스턴스들이 존재하게 되고 내가 생성한 유저 데이터베이스 1, 2, 3, 4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여러 개 서버에 분산되어 존재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가용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 복제, 투명한 장애 복구 이런 부분들을 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부적으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구조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A, B, C, D 4개의 유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같은 하드웨어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A라는 유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고가용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2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더 생성이 됩니다. 그럼 과금은 내가 5기가짜리 A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체적인 고가용성을 위해 그 5기가들을 다 복제를 해놓습니다. 2개를 더. 그러면 3개잖아요. 15기가입니다. 내가 15기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기가만 지불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리플리카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고가용성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궁금하실 때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고가용성을 제공을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그 리플리카들을 같은 물리적인 서버에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버가 문제가 됐을 때 물리적으로 같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 센터 안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다른 곳에 내 리플리카들을 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적인 방식으로 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하드웨어에 나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데이터베이스들과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은 나 외에 2개의 리플리카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용자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3개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의 프라이머리와 2개의 세컨더리 리플리카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접근은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그냥 SQL 애저에 붙으면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프라이머리에 라우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를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근데 프라이머리 서버가 2개의 리플리카를 싱크하고 있는 구조인데 프라이머리 서버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를 애저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디텍트를 해줘서 바로 2번째 핫 스탠바이 리플리카가 프라이머리가 되고요. 나머지 리플리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다른 리플리카 하나가 바로 싱크를 해서 3번째 리플리카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고가용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99.9%의 SLA를 저희가 보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간에도 데이터 복제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한 데이터 센터 안에서 고가용성은 이렇게 유지를 하지만 그 데이터 센터 자체가 지리적인 문제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셋이 그대로 다른 데이터 센터에도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해서 또 고가용성을 유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SQL 애저 TDS,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 브로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 브로커라는 것이 내 3개의 리플리카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인지를 하고 바로 다른 서버에 데이터를 복제를 합니다. 지금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려서 상당히 느린데요. 그렇게 늦게 복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물리적인 수준에서 바로바로 복제가 되기 때문에 종료가 되면 바로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 3개를 싱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느려지는 거 아닙니까? 약간의 시간 차이는 딜레이는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3페이스 커밋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건 또 다른 메커니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느려지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약간의 싱크를 맞추기 위한 시간의 갭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가용성은 SQL에서 이렇게 유지를 했고요. 확장성 측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QL 애저 사용하시면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모두 가능합니다. 스케일업은 저희가 일단은 규정된 셋이 먼저 디파인된 셋이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 에디션과 비즈니스 에디션 2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데모상에서 보여드렸나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게 되면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어떤 데이터베이스 버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이 있고요. 비즈니스가 있고요. 웹을 선택하시게 되면 1에서 5기가, 비즈니스를 선택하시게 되면 1에서 150기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에디션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프리미스랑 좀 다른 거는 우리가 스탠다드 엔터프라이즈 기능이 달라졌잖아요. 이제는 좀 사이즈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사이즈별로 제공하는 과금하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시거나 향후에 이 자료가 배포가 되면 그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가격이 아닌 글로벌한 가격을 제가 적어드렸고요. 스케일 아웃을 하실 때는 파티셔닝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싱크 기능, 페데레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목이 메이네요. 네, 데이터 싱크 기능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클라우드 상의 데이터베이스를 동기화하는 것과 온프리미스를 같이 동기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싱크 기능이 왜 나왔을까요? 먼저 클라우드 상의 데이터들을 동기화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자동적으로 복제를 해주는데 고가용성을 위해서는 아닐 거고요. 네, 바로 내가 글로벌한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센터들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세 개를 같이 업데이트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업데이트를 하시고 그 내용을 다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로 싱크를 하셔서 글로벌하게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셨을 때 각 지역에서 모두 동일한 성능을 가져가게 하고 싶다. 이런 구조에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을 하실 때 리드라이트는 이쪽 서버에 두고 데이터 싱크를 통해서 리드성 역할은 딴 쪽으로 빼서 부하 분산하는 아키텍처를 가져가실 수도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온프리미스와 데이터 동기화하는 구조는 실제적으로 뭐 중요한 데이터들을 클라우드에 옮기실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 중요한 데이터를 빼고 뭔가 확장 가능한 데이터 셋만 데이터 싱크 기능을 통해서 싱크를 맞춰서 클라우드 상에 두고요. 그 뭐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만 뭐 클라우드 상에서 접속을 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가진 여러 지역에서 접근을 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클라우드를 가장 많이 고려하시는 부분이 개발하고 테스팅 환경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예, 개발하고 테스팅 환경에서 사용을 하고 그 데이터 이관할 때 싱크를 통해서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싱크 기능 자체가 시스템 레벨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코드 변경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시지 않고요. 그래서 뭐 몇 번의 클릭으로 구성만 해 놓으시면 데이터 싱크를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필요하지 않으시다라고 한다면 쉽게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데모를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싱크는 데이터 동기화라는 이름의 항목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 동기화 화면을 누르시면 보시는 이 웹페이지를 만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내가 데이터를 동기화할 때 동기화 그룹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동기화할지 그룹을 만들고 그 안에 어떤 노드들, 어떤 DB들을 동기화할 것인지 멤버로 참여를 시키시면 되고요. 그 부분을 여기에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기화를 구성을 할 때 빈도 주기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5분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동기화를 할 때 단방향 동기화뿐만이 아니라 왜 기존의 리플리케이션의 머지처럼 양방향 동기화를 제공을 합니다. 양방향에서 같이 동기화를 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는 점은 A도 업데이트 치고 B도 업데이트 쳤을 때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고민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미리 규정을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방향 동기화를 할 거기 때문에 허브 우선을 먼저 선택을 해서 충돌 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브로 추가할 데이터베이스는 서버 이름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네요. 제가 아까 데모로 보여드렸던 서버 이름을 입력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는 YKUM SSIS 사용자 이름 넣으시고요. 비밀번호 그리고 연결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를 했고요. 허브에 5개의 데이터를 컨택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YKAUM SSIS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온프리미스가 아니라 이 시나리오에서는 클라우드끼리의 싱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만들어 놨던
싱크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를 하고요. 연결이 되면 동기화 방향을 설정하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뭐 허브로 동기화, 뭐 허브에서 동기화, 양방향 동기화. 이번에는 양방향 동기화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을 하시게 되면요. 이 클라우드 내부에서 어떤 DB끼리 동기화를 할 건지 보이고요. 아직 배포가 되지 않은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이제 어떤 DB와 어떤 DB를 싱크를 할 건지 선택을 해준 게 바로 여기까지의 단계고요. 우리 리플리케이션 할 때 어떤 부분 할 건지 설정을 또 하시잖아요. 그 테이블에 무슨 컬럼만 복제를 하겠다 뭐 이런 것처럼 데이터 셋을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터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로직을 넣어서 뭔가 데이터를 처리를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하게 모두 선택을 해서 컨택 테이블 전체를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열들이 동기화되는지 필터 값들이 뭐가 있는지도 웹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가 되면 아직 배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기화 그룹이 구성만 된 거고요. 이제 동기화 그룹을 배포를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동기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프로비저닝이 되면 제가 아까 YKAUM 싱크에는 아무런 테이블도 없었어요. 그냥 데이터베이스만 깡통 데이터베이스만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관리 테이블에서 양호 데이터 싱크가 진행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가서요. 테이블이 생겼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데이터 싱크 관련된 기능들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컨택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택 테이블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5개의 데이터가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꽤 빠르죠? 그러면 이 싱크 테이블에서요. 데이터를 삽입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컨택 테이블에 6번 데이터를 넣을 거고요. 6번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쪽에 가서 테이블 리프레시를 하면 6개의 데이터로 증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YK 허브였죠? 허브 쪽에 가서 데이터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5개예요. 제가 아까 동기화 주기를 5분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바로 동기화를 시켜보겠습니다. 동기화가 끝나면 YKAUM SSIS라는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데이터가 동기화가 됐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리프레시를 해볼까요? 네, 6번 컬럼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싱크를 구성을 하시면요. 이렇게 온프리미스 상의 데이터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여러 개의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끼리도 싱크를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리플리케이션처럼 원하시는 데이터셋 정하실 수 있고 그것들의 각각의 필터링을 걸어서 원하시는 값으로 변형해서 전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 싱크의 기능이고요. 데이터 싱크를 기능을 통하시면 확장성을 좀 더 다양하게 확장성 기능을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SQL 애저의 페더레이션 기능입니다. 네, 제가 페더레이션을 처음 들었을 때 페더레이션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샤딩 기법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다른 분들이. 근데 그냥 샤딩 기법이야 라고 하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페더레이션을 기존의 샤딩 기법을 아시는 분은 그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만약에 그런 지식이 없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물리적인 온프리미스 서버에 데이터베이스 공간이 50기가다 라면 그 50기가를 넘어가는 범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데이터 적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 경우에 확장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서버를 떠나 둔다든지 디스크를 추가를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디스크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면 물리적으로 다른 서버를,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가져가야 되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객체가 2개로 쪼개지는,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디자인을 어느 정도 변경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샤딩 기법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하나의 테이블이 물리적으로 다른 서버에 위치를 해도 이것을 논리적으로 하나의 테이블로 엮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그 테이블을 바라볼 뿐이고요. 그 테이블은 물리적인 하나의 서버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서버가 공간이 부족하면 다른 서버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페데레이션 이름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동화해서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 내부 로직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다만 내 데이터가 확장을 할 때 계속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고, 물리적으로는 여러 서버에 데이터가 위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그 페데레이션이라는 그 페데레이션을 통해서 만든 그 논리적인 객체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테이블 이름 하나만 알고 있으면 여러 개의 물리적인 서버에도 나눠서 저장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1층짜리 집을 하나 짓고 방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사람이 막 들어가는데 그 방이 꽉 찼어요. 그러면 또다시 옆에 1층짜리 집을 짓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집이 두 개로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1층, 2층, 3층, 4층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1층에 사람들이 다 차면 2층으로 올려보내고 2층에도 다 차면 또 3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계속 확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를 찾아오는 거는 그 특정 동만 기억하고 오면 되니까 주소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좀 비약을 해서 말씀드린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데레이션을 얘기를 할 때 크게 5가지 정도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페데레이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컨테이너 같은 것에 논리적으로 내가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데이터가 집합되는 그거를 대표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페데레이션을 생성을 하시면 특정 키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키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정렬이 되기도, 그리고 데이터 분산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데이터 라우팅 및 분리의 기준이 되는 키를 페데레이션 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중에서 동일한 페데레이션 키를 가지는, 동일한 아이디를 가지는 집단을 오토믹 유닛이라고 해서 AU라고 부르고요. 이 AU는 물리적으로 다른 서버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아이디를 가지는 AU들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서버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페데레이션 멤버라고 해서요. AU의 레인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데레이션 멤버는 1부터 10, 10부터 20, 20부터 30 이렇게 했을 때 이 레인지에 속하는 데이터셋을 저희가 멤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안에서 아이디가 1, 2, 3, 4, 5, 6, 7, 8일 때 1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 1들의 집합을 A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데레이션 멤버는 물리적으로 하나의 공간에 위치하게 되는 그 레인지의 값을 페데레이션 멤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들을 통틀어서 가장 상위의 디렉토리처럼 존재하는 것이 바로 페데레이션의 루트입니다. 네. 데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페데레이션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보시면 새 페데레이션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셔서 UI상에서도 구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SSMS를 통해서 접근하는 거를 아직 안 보여드렸으니까 SSMS를 통해서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버에 입력하실 때는 이렇게 풀네임을 적어주셔야 되고요. SSMS를 통해서 이렇게 접속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보셨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뭐 YKAUM, SSIS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시큐리티 쪽에서도 로그인적인 부분을 볼 수 있고,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DAC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단위로 개발을 해서 배포할 수 있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어플리케이션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존부하고 달라진 부분들은 뭐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사라졌고요. 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좀 많이 줄었다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유커리를 누를 건데요. 페데레이션 쪽에 가서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됐고요. 그 안에 테이블이 있을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리프레시를 해서 지금 4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걸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제가 지금 이 YKAUM 페데레이션에서 페데레이션 객체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 구문 자체는 create federation 해서 페데레이션 이름 주시고 페데레이션 키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것을 키로 할 건지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execution을 시키시면 네. 페데레이션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페데레이션은 물리적으로 또 다른 데이터를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페데레이션 객체를 생성하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더 생성이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비로소 내가 만드는 객체들이 위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접근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 유주 데이터베이스 하셨던 것처럼 유주 페데레이션 뭐뭐뭐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루트 페데레이션의 가장 상위가 루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루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루트로 이동을 해서 지금 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 위치가 어딘지를 살펴보게 되면 바로 YKAUM 페데레이션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use federation root with reset 해서 한 다음에 create table 해서 테이블을 만드시게 되면 그 테이블은 이 데이터베이스 밑에 생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페데레이션을 만드셨을 때는 반드시 페데레이션 멤버 밑으로 가셔서 객체를 생성을 하셔야지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 객체를 생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루트로 가셔서 하시면 안 되고요. 루트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가상으로 100번을 찍을게요. 페데레이션의 100번 멤버 밑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나요? 보면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있죠? 이 위치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데레이션을 만들게 되면은요, 웹상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웹상에서 보실 수도 있는데요. 관리 쪽인가요? 네. 리프레시를 한번 해서 보면 네, 제가 페데레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페데레이션 항목이 새로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보시면 페데레이션을 만든 순간 디폴트로 한 개의 멤버가 레인지가 하나, 지금까지 레인지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레인지의 멤버가 생성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는 페데레이션의 특정 멤버 밑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 다 빼고 제가 여기에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요. 테이블을 생성하실 때는 다른 건 다 동일하고요. 밑에 왜 파티셔닝 할 때처럼 페데레이션 온 해서 어디에 할 것인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5개의 로우가 인서트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리프레시를 해서 보면은 네, 여전히 그대로죠. 하지만 보시면 이 페데레이션 멤버 밑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테이블은 이 시스템 DB 밑에만 보이고요. 실제적인 YKAUM 페데레이션 밑에는 테이블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실제 이 범위가 어느 곳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멤버로 이동을 해서 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 확인했고 제가 아까 65개의 값을 넣었는데 그것들의 커스터머 아이디, CID한 레인지를 보면은 56부터 210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중간에 데이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희 기존의 테이블 파티셔닝이랑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한 곳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스플릿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 특정 CID를 기준으로 스플릿을 하실 수가 있고 멀지를 하실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은 온라인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때문에 스플릿을 하시려면 일단 루트로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100번에 대해서 나누겠다. 지금 56부터 210까지였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멤버에 다 있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100번을 기준으로 나누겠다. 라고 하시면 컴플릿이 된 것이 확인이 되고요.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실제적으로 나뉘어진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각각의 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루트로 이동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확인을 하고요. 이 경우에 셀렉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 실행은 오류가 나야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커스터머 테이블이 없기 때문이죠. 다시 제대로 된 페데레이션 멤버로 가서 지금 100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100번을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네. 왠지 오래 걸리는 것이 느낌이 불안합니다. 잠깐 중지를 하고요. 제대로 스플릿이 됐는지 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네, 지금 아까 100번을 기준으로 나눴기 때문에 멤버가 2개로 나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SSMS에서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페데레이션 100번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OEC09입니다. OEC09. 요 밑에 100번 이후에 테이블 값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레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100부터 210까지가 이 페데레이션 멤버 100 밑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어디에 존재하게 될까요? 넘버 아이디를 0으로 임의적으로 주고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DB는 어딘가요? 라고 하면 0459 여기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데이터들의 레인지는 어딘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56, 아까 56에서 210이었는데 이젠 56에서 99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0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예제로 보시는 것이 페데레이션 개념과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가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외에도 아직은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만 저희 BI적인 부분에서는 SQL Azure 리포팅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좀 더 많은 BI 기능들이 추가가 될 거고요. 현재 제공되는 리포팅 서비스는 거의 기존 온프리미스 제품과 유사합니다만 데이터 소스를 SQL Azure만 사용하실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QL Azure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돌리실 때, 리포팅 서비스를 돌리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기외에도 뭐 엑셀로 내보내기, 뭐 PDF 내보내기 이런 기능들은 여전히 SQL Azure 상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에서는 한국에서는 SQL Azure, 윈도우 애저가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많은 업체에서 미리 검토를 하시고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출시가 공식적으로 되지 않았을 뿐이고요. 여전히 구매는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좀 많이 크게 사용하는 예로는 삼성전자 예가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와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들으셨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스마트 TV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대회비이기 때문에 스마트 TV에서 글로벌하게 이 뭔가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될 그런 니즈가 삼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러 벤더사들을 검토를 했고요. 그 결과 윈도우 애저 플랫폼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스마트 TV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사례 안에 SQL Azure도 이 아키텍처 안에 SQL Azure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는 이미 예전에 저희랑 같이 이런 작업을 해서 윈도우 애저, SQL Azure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 얼마 안 됐습니다. 2월 19일에 삼성전자 쪽에서 원래 자체적으로 삼성은 SDS를 통해서 S클라우드, 자체적인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9일에 이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백지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추측해 보건대 클라우드 기술 자체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다. 혹은 삼성 같은 대기업이라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삼성이 판단하기에 내가 뭔가를 지금 이루어서 하는 것보다 이미 시장에 클라우드 서비스에 머추어된, 좀 더 성숙된 제품들을 사용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렇게 백지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외에도 여러 사이트에서 윈도우 애저, SQL 애저를 고민을 하시고 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세미나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